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전쟁은 기술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도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막 침략하고 막 압도했던 이유가 일본은 조총이나 총을 가졌고 우리는 활로 쏘았고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술이었어요. 2차 대전에서도 사실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연합군이 이긴 게 큰 원인이 저기입니다. 레이더가 나와서 독일군이나 일본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그 기술에 의해서 이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무기를 만드는 그 밑바닥이 되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이다. 전쟁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쟁은 할 때마다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 전쟁은 미군이 미사일로 왕창 때려가지고 이틀 만에 다 통신망, 항공, 비행장 이거 다 폭격하고서 이제 진주를 들어간 거거든요. 미사일이 날아가 구조물을 타격하자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키이우 중심부의 TV 송출 타워에 포격을 가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하르키우의 시청사 건물과 광장도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거용 건물도 포격을 받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 최소 18명이 희생됐습니다. Жили люди. Еще полчаса назад. Посмотрите, кровь. Смотрите, люди.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20년 만에 이게 바뀌니까 이제 양상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탱크를 깨부시는 거죠. 네, 폭파시키는 거죠. 이 작은 드론 하나가 몇백억짜리 탱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자폭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멀리 있는 표적을 실시간에 자폭 드론을 발사한 사람이 보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블레이드가 공중에 떠서 한 20km 날아가는 거죠. 20-30km 날아가서 그 상공에 도착하면 한 20분 정도 선회를 합니다. 쭉 선회를 하는데 선회하면서 앞부분에 달려있는 센서가 계속 표적을 보면서 그걸 발사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면서 표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장 정확한 약한 부분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의 표적을 딱 선정해서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공중에서 다이빙하는 형태로 해서 자폭하는 거죠. 또 휴대하기 편하고 작동도 쉽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해서 뭐 그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낯선 단어들이 많잖아. 로켓인데 그냥 로켓이 아니고 휴대용. 예, 혼자 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은 한 20년 전 그 이라크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블린이라는 이 휴대용 미사일인데요. 제블린. 근데 이것이 이번에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제블린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 전차 보면 포탑이 날아간 경우가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제블린이 타겟을 하는 게 전차의 그 포 위에 사람 드나드는 입구 그리고 또 러시아 탱크들이 공격용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방어보다도 공격을 주로서 신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블린의 공격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포탄을 위에다 싣고 다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타겟으로 하니까 아주 피해가 큰 거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첨단 기술의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기능과
상부 타격이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파이어 앤 포겟은 뭐냐면은 이 제블린을 조종하는 장치의 차수가 이렇게 보면서 적외선 장치를 활용해서 전차의 실루엣을 사진 형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그 제블린의 탄두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디지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사격할 때 직진 형태로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상부 타격하는 형태로 사격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그 높이가 약 16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처에 예를 들어서 한 400m, 500m 높여서 그 실루엣을 기억하는 그 위치와 그 형태의 전차를 취약점을 고려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타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대전차 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차부대 앞에 보병,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을 보내서 미리 선점을 한다든가 수색 정찰을 하게 하죠. 또 하나는 미국처럼 대형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아예 전차부대 위에다가 이걸 같이 비행시키면서 엄호하는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전차 유도 무기나 대전차 무기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공자의 약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탱크가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주력 경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폭 드론, 뭐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신형 무기들이 나오면서 탱크가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반론도 있는데 이제는 탱크의 시대가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낯선 단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사이버전, 뭐 정보전, 그리고 뭐 심리전, 첨단 기술 이런 게 총동원됐다 뭐 이렇게 뭐. 이번에 그 페도로프라는 그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정보통신 장관이죠. 전쟁이 나자 어떤 일을 했냐? 자 우선 구글맵 요거를 우크라이나의 구글맵을 계속 사용하면은 러시아군이 침략에 들어올 때 지도를 다 가르쳐 주니까 네. 우리한테 구글맵 제공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딱 부탁을 하고. 러시아가 초기에 이제 미사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 다 파괴했잖아요. 네. 공항도 파괴하지만은 통신망, 방송국 다 파괴해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통신 마비되면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망은 각 지역에 기지국을 세워서 네. 기지국을 세워서 우리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런 것이 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장관이 앨런 머스크한테 붙어가지고 스타링크 그러니까 위성을 띄워서 위성에서 직접 쏘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망가졌어도 각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통신망이 살아난 거예요. 페도로프 장관이 91년생이어서 장관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 방식이 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트위터에 뭐 일론 머스크, 구글, 뭐 애플 다 태그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좀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되게 영리한 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것도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똑똑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더 힘을 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항전을 하면 더 이길 수 있구나. 맞아요. 그 힘이 큰 거죠. 맞아요. 뿌듯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해킹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내부 인터넷들을 전부 다 마비시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짜 정보들을 이제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도망갔다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이 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흘리는 거죠. Любі українці, шановні захисники, я змушений приймати складні рішення. Спочатку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І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Я раджу вам жити. І я збираюся робити те саме. 그런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인터넷을 전부 다 마비시켜 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런 동영상,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어떤 내부 분열을 선동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싸울 의지 자체가 꺾이는 거니까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아군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뉴스를 보니까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러시아 그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또 활용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언론에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 가는 줄 알고 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도 들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추적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들이 사실은 디지털화했다고 그럽니다. 디지털화한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근데 러시아는 그것보다 10년 내지 15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군은 아날로그 통신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아날로그 통신 장비는 감청에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통신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친러 반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러 반군들. 또 정찰 부대들. 민간인들 가운데 섞여서 첩보 수집하는 정찰 부대들. 또 러시아군 일부 그 간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식별이 되고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역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감청해서 표적을 타격하고 저격하고 제거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한 것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 전투 방식, 미사일로 때리고 폭격기로 때리는 거. 그거는 이제 고전이 돼 버렸어요. 그 뒤에 있는 정보통신 이런 심리전 이런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앞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위치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또 중요한 거예요. 기술의 바탕을 두는 국제 정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정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맹이 된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대만을 보면은요, 미국이 대만을 괜히 감싸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좀 중요해요. 중국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TSMC라고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문 닫으면은 미국 회사들이 또 스탑됩니다. 삼성하고 비슷한 위치에. 만드는 국가도 많지 않아요? 예, 많지 그렇게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지 않아요? 저 치포가 뭡니까?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예. 치포. 자,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칩으로 맺어진 예, 그래. 동맹. 미국 산업이 반도체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하는 겁니다. 기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공계 인력을 많이 길러놨어요. 그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만드는 게 뭐 어디 뭐 원료를 뭐 재료가 우리가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회로 그려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미국이 우리 손을 잡고서 칩4 동맹 맺읍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4인방 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네. 일인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인력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술 패권 시대에는 예. 기술 전쟁에서 그 근원적인 인력 확보전으로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벗어나서 지금 예를 들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두 양강 사이에 전략 기술 스파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인 계획. 천인 계획. 중국 바깥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 1000명을 유치하는 거예요. 1000명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매년 1000명을 1000명으로부터 이 기술을 살살살 이렇게 좀 습득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학자들, 유럽에 있는 학자, 일본,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학자들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연구비 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수도 결국 총장님 예.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찰스 리버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그 화학생물학과 교수인데 예. 아주 나노테크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노벨상 후보로 또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그러니까 한 그지? 거예요? 그거 아쉬워서. 그 노벨상에 그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개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인류를 위해서 많이 좋게 활용이 돼 쓰임이 있어야 돼요. 그 쓰임이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중국하고 중국에다 퍼뜨리면은 자기 기술이 활용돼서 아주 인류를 복지해서 좋아지겠지 이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 목적은 그 기술을 빼앗는 거네요. 그럼요. 맞죠. 예. 네. 중국의 천인 계획을 이제 방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쓰고 또 최근에 미국의 혁신적인 굉장히 큰 중요한 법안이 2개가 지금 발의됐는데요. 예. 하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공계 대학만 졸업하면은 취업 비자를 주는 1년에 15,000명씩 이런 법이 또 발의돼 있고 또 하나는 네. 전 세계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가졌으면은 예. 또 영주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공계 인력을 빨아들이는 정말 이건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진공청소기처럼 이제 이공계 인력을 빨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기술을 자기들이 확보하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미국의 인력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리도 외국에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K-팝이나 이런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우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남아시아에서 이공계 석사 박사를 받으면은 한국에 영주권을 줘가지고 취업해서 우리 인력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이 또 모색되면 좋겠네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우리가 뭐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그 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그렇죠. 우승 선수들을 다 끌어모으고 끌어모으잖아요. 끌어모으는데 또 그 선수들이 이 팀 오게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인력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지금 준비해야 10년 뒤에 상용화가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때가 빛을 보는 거예요. 예. 상상력을, 오.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도 봐야 되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래야 됩니다. 게임도 해봐야 되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쟁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하는 사람도 공부만 많이 해서 안 되고요. 연구만 많이 해서 안 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큰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이라면은 대학 생활을 반드시 마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편편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려고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하던 거를 계속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네. 새로운 거 10년 후에 정말 필요할 거 이걸 찾는 사람도 또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창의적인 거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 보고 공부만 너무 하지 말아라. 10% 정도 놀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카이스트는 그 괴짜들의 놀이터. 예. 맞습니다. 저는 괴짜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오면은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게 이것도 해보고 저보고 아무거나 해봐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뭐 흉잡히지 않는 그런 놀이터. 네. 그게 꿈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의사결정은 인간이 한다.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도 사용하는 결정은 인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인간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의사인데 과학자인 거죠. 의사인데 과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사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나라를 치료하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 거구나. 사실 로봇 태권브이 때문에 실험실 로봇 제어 연구실로 갔던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다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재활 로봇이 딱이더라고요. 재활의학에는 사실 뇌가 되게 중요해요. 뇌파를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식이 되면 로봇한테 전달만 해주면 마치 내 뇌에서 명령을 준 것처럼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너무 필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렇죠. 생각.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보면 핵심 연구 시작부터 노벨상 수상까지 평균 31.9년이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서 50대 중반쯤 연구를 완성시키고 60대 후반이나 70대 초쯤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래 살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맞아. 노벨상은 산 사람한테만 주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아무튼 뭐 과학자분들 일단 건강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 건강 최고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분의 과학자분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 번 더.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만나볼게요. 연세대 물리학과의 김근수 교수님. 터미네이터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 액체 금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는 그 금속성의 물질, 그 액체 금속과 그냥 결정성을 갖고 있는 물질, 그 둘 사이에 이제 접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된다고요? 이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필립 앤더슨 또 네빌 모트 등이 이제 1960년대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액체 금속이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이분이 또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뭔가 이게 차세대의 이 반도체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 초전도체가 지금 아주 온도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도 그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상온에서 동작 가능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조금 어려워요. 제가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미국에서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중국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바로 장비 사서 이렇게 출발했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경력이 10년인데 이제 장비를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 실질적 경쟁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선 과학자들이 겪는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막 첫삽을 뜬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고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분야보다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초연구 존재하지 않으면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끝단에 있는 그런 그 혁신, 뭐 기술 개발, 뭐 새로운 신제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는 과학 기술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생존이죠. 예. 국가 생존. 예, 안보죠. 기술을 개발 못하면은 아무도 우리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생존이에요. 기존의 지정학 시대에서는 지리적인 위치는 딱 정해져 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한반도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어디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기정학 시대에는 기술은 바꿀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기술 가지고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노력하면 10년, 20년 후에 전 세계 사람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에서는 위치를 바꿀 수 없지만 기정학에서는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